메모에 관해서도 지금 말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즘 뭐 이른바 형상기업 포스트잇 카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겨가지고 버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거 주면서 그걸 가지고 비서한테 써라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것도 1차에 바뀌고 뒤에 또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가필됐다고 하는데 그 경위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정말 생생하게 중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뭐 녹화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생중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최진영 변호사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워낙에 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이야기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 곧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저희가 여쭐 게 많아서 아마 자주 모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5분 대기 좀 하겠습니다. 진짜요? 네. 곧 최진영 TV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나와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희 최진영 TV는 화목토 밤 8시에 예. 그 생방송하고 나머지에는 불러주시면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날아가겠습니다. 5분 대기죠. 원컬러웨이. 예, 좋습니다. 예. 네, 이번 주에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드디어 추가 변론이 네네. 두 차례 더 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20일에 이제 형사 재판도 변론 준비길이 첫 시작이 되고 그리고 구속 취소 신문들도 그날 시작인 건데 이제 여러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가장 간단한 질문부터 20일에 헌재가 알았다 그럼 추가 지정해 주겠다고 했는데 형사재판 변론 준비기일이 20일이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조정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기일을 변경해야죠. 왜냐하면은 아시다시피 원래 우리가 민사 사건이나 뭘 할 때 변호사 같은 경우에 몇 월 며칠로 기일 지정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럼 변호사가 딱 그 수첩에 보고 이거 그날 재판이 있는데요 하면은 그 날을 피해서 다른 날로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습니까? 네. 딱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먼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 준비 절차의 첫 기일, 나아가 더 중요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 기일이 20일 오전에 기일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오후에다가 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절차를 지정했다. 법조인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마 헌법재판소가 구속 취소 신문이 있다는 것을 조차도 몰랐지 않느냐. 그것까지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기일을 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사실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사실 최근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존립에 대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국가기관의 그 존립의 근거는 권위였습니다. 그 권위는 두 가지에서 나오죠. 하나는 실력, 네. 또 하나는 도덕성. 근데 실력도 없고 도덕성도 무너지니까 이제는 권위도 없고 권위주의만 남아서 꼰대 헌법재판소가 났던 그런 부분이 바로 이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일을 지정을 하려고 하면은 다른 어떤 그 앞에 있는 형사기일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피청구인,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해주는 그런 어떤 그 인권보장적 헌법기관이어야 되는 것이지 니는 해라 나는 그냥 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윤 대통령의 신병에 관한 가장 핵심적인 어떤 절차라고 할 수 있는 구속 취소 재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준비하기도 벅찬데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3명 다 준비해라? 그건 사실상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도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정말 무책임한 것이고 모르고 그렇게 기일을 지정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실력 없는 헌법재판소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겁니다. 증인이 3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 3명이 네. 이제 그 3명을 두 번에 나눠서 하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언제쯤 종결이 되고 언제쯤 선고가 나오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측하기에 지금 현재의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KTX급 탄핵 열차를 보면은 거의 그 종착역, 서울역을 기준으로 출발해서 부산역이 종착역이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한 동대구역 정도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동대구역에서 부산역까지 KTX로 한 40분이면 갑니다. 거의 막바지에 온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증인 3명을 추가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는데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 좀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다만 보시는군요. 예. 그 오전에 했으니까 오후에는 우리가 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또 그냥 무사 통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워낙 지금 그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절차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한 기일 정도의 어떤 그 기일 변경을 예.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번 주 계속 이제 화목을 지금 재판을 하니까 목요일 정도에 그 홍정원 국정원 1차장과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그 증인 신문이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 지금 본인이 혈액암으로 사실상 나와서 증언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고, 지난번에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어떤 병세가 호전되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없는 걸 보면은 네. 아마 과연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의문이 아닌가. 결국은 정말 이 세 명 다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요청을 했는데 정말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번에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어떤 뭐 서면 진술도 가능할까요? 서면 진술도 가능하고, 다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반대 신문권 보장 이런 측면도 있다 보니까 과연 그런 식으로 할지 어떨지는, 적어도 홍정원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르면은 금주 중에는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 기일 정도도 추가적으로 조재호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더불어서 임 변호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나 민사재판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양측이 프레젠테이션 하라는 것은 거의 최후 변론에 가까운 때에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내일 오후 2시에서는 원래는 그게 양측 프레젠테이션 하려다가 증인신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증인 3명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있은 이후에 양측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는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고 아직까지 하지 못했던 서증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10,000페이지 정도 되는 수사 기록이 지금 탄핵과 관련돼서 지금 증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아직까지 채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서증에 관한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서증조사, 그 서증조사에 따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인신문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윤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 공수처, 군검찰, 경찰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수사를 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채택하기도 힘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핵심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서증조사, 나아가 그걸 증거 능력을 보여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인 채택, 이런 부분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월 20날 만약에 변경이 된다면 2월 25일 아니면 27일 정도로 지정이 될 텐데요. 2월 말이면 끝날 테고요. 그렇죠. 요 3명을, 근데 참, 그 3명을 또 부른다면 90분 한정하려나요? 또 90분 한정, 그거는 그렇게 비판이 많은데. 옛날에 강금실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호호호호호 코미디다 코미디 이렇게 했는데, 저는 재판이 코미디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은 뭐냐면, 아니 30분 15분 줬으니까 딱 공평한 거 아니요? 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사건으로 기소됐는데 그렇게 하면 그거 공평하겠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 봤을 때 증인신문은 90분으로서 30분, 15분인 것 같지만, 무기 대등의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 헌법재판소법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한마디로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재판 기록으로 보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검찰, 경찰 수사 기록이 10,0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증인을 불러가지고 양측에서 다투는 것 같지만, 이미 국회 소추단 같은 경우에는 10,000페이지가 넘는 수사 기록을 뒤에 증거로 쌓아놨단 말이에요.
골리앗 같은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제 증인 몇 명 갖다 놓고 똑같은 시간으로 싸워야 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에 나온 증인뿐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10,000페이지나 되는 정말 태산처럼 쌓인 증거를 하나하나 다 깨서 그것에 대한 반박을 하고 그에 대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 뒤에 거는 그대로 두고 그것도 몇십일 동안 조사한 그렇죠. 주사해 건데요. 그거 그대로 두고 앞에서 몇 명 증언을 해놨는 거 그것 가지고 똑같은 시간을 준다고 하면은 그게 바로 말도 안 되는 형식적 법치주의인 것이지 어떻게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21세기 헌법에 있어서의 무기 대등 원칙에 맞냐는 거죠. 그런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그래서 이제 워낙에 공고했던 태도를 조금 바꾸고 추가 변론을 지정해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제 기일이 겹치는 건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TF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TF팀도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양 지정하기로 한 거 겹친다고 해서 또 안 된다 20일이다라고 하면은 안 될 테니 아마 바꿀 가능성이 많겠지요. 뭐 다른 날로 바꾸겠지요. 그래서 그 추가 3명을 결국에는 신문하게 될 텐데 요 3명을 통해서 윤 대통령 지금 무엇을 더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저도 임 변호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셔서 확인했는데 오늘 동아일보에 보니까 동아일보에서 그동안 9차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님이 직권 신문을 했던 내용의 핵심 키워드 3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3가지요.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와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절차가 과연 적법했는지. 국무회의요. 국무회의 어떤 그런 절차가 적법했는지. 두 번째는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 과연 헌법의 규정에 비춰 봤을 때 적법한 것인지. 나아가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는지. 장악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핵심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머지 한 가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정치인 체포 지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과연 그런 지시가 있었고 그런 그 부분이 실제로 계획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 3번째가 바로 이제 의원이었냐 요원이냐 가지고 첨예하게 다퉜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불렀던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에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탄핵을 했을 때 1차는 탄핵이 결의가 어떻게 보면 인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불선언 사실은 기각인데 어떻게 보면 불선언이라고 의원식 얘기를 했지만 두 번째 했을 때에 국민의힘이 적지 않은 국회의원이 이게 동의했던 것은 핵심 증거가 2개가 아니었습니까? 결국 곽중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국회의원 끌어내 라고 했던 것 하나, 또 하나의 한 축은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대통령이 명단 불러내면서 싹 잡아넣어 라고 했고 그거에 대한 메모, 이 2가지가 탄핵에 관한 큰 2축이었는데 지난번에 곽종근도 나와서 선서하고 증언했을 때에 경찰에서 증언을 했던 검찰에서 증언과 사뭇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하라고 지시했는가 했을 때 그런 기억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영식 재판관이 물었던 것으로 인해서 결국 곽정근 특전사령관의 증언도 상당 부분 신빙성이 탄핵되었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홍장원인데 홍장원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싹 잡아넣어라. 그게 누구냐 했을 때 국회의원이다. 국회의원 명단 있다. 라고 했는데 그 증언이 반대 신문을 통해 가지고 정말 자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 전화가 오고 해서 국정원장한테 밤에 가서 공관 앞에서 있다가 전화를 하고 하는데 이게 이름을 체포자 명단을 줘가지고 왼손으로 경황이 없어서 막 갈겨 썼는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냥 구겨가지고 버렸다라고 지금까지 알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구겨서 버렸다는 것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명단이 나왔는데 그거는 자기가 썼는 것도 아니고 임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그것을 보고 썼거나 듣고 썼다는 전문 증거에 그게 2번째. 그거를 또다시 정서했다는 재전문으로서의 어떤 메모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다가 가필까지 돼 있고 그 밑에 어떻게 보면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글씨일 수 있다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됐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 홍장원 차장의 지난번 1차 헌법재판소의 증언이 과연 진실인지 예전에 국회에서 했던 말과 헌법재판소에서 법정의 증언이 달라져
졌다면 그 다른 이유가 뭔지. 그 이후에 지금 보면 자기는 내가 어떻게 그때 일을 초 단위로 어떻게 기억하냐 하는데 무슨 10년이 지났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집단인 그 국정원 1차장이 불과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을 자기가 바로 앞에서 우리가 보면 그 4K, 8K 동영상 보듯이 생생하게 증언해내는 게 그 장소와 시간, 경위가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 사실상 드러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아직 민주당은 아직도 그걸 가지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님들이 훨씬 더 집중적으로 직권 반대 신문을 할 가능성이 직권 신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장원 차장의 기존에 국회에서 했던 국회나 언론에서 했던 증언, 그 진술 그리고 선서하고 했던 1차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 그리고 그 사이에 변경된 것 잘 정리를 하고 또 그리고 메모에 관해서도 지금 말이 계속 바뀌었지 않습니까? 요즘 이른바 형상기업 포스트잇 카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겨가지고 버렸다고 했는데 갑자기 그게 나타나가지고 그거 주면서 그걸 가지고 비서한테 써라라고 했다가 그리고 그것도 1차에 바뀌고 뒤에 또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가필됐다고 하는데 그 경위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정말 생생하게 중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더불어서 지금까지는 녹화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부분이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생생하게 생중계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석동현 변호사님한테 정말 문자라도 좀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특히 홍장원 차장의 2차 증인신문은 거짓말 더 이상 못하도록 생생하게 생방송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 건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홍 차장의 증언이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면, 이게 저희 법률 용어로 탄핵이라고 하죠. 그렇죠. 탄핵이 된다면은 이것이 기각과 인용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이슈라고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잠깐만 질문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 그 질문을 드리는 거냐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에 대한 발언이 계속 바뀐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메모는 물증이고요. 홍장원 차장은 또 진술은 진술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적 증거, 진술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비록 그에 관련된 물적 증거 메모에 대한 기억은 혼돈할 수 있지만 만약에 진술이 계속해서 일관되어 있다면 진술이 이러함으로 거의 부수되는 것은 조금 기억의 혼돈이다라고 재판관들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결국은 임 변호사님도 우리가 증인 신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변호인으로 어드바이스 하는 게 말이 바뀌면 안 된다.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말이 바뀌면은 저 자식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신빙성에 의문이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렇듯이 결국 크게 봤을 때에 지금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그 명단은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대세에 영향 없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런데 대세에 왜 영향이 없죠? 본인들이 자기들이 이게 국회에서의 특조위 같은 데서 나와서 증언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알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윤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다시 해서 반대 신문권이 보장됐더니만 완전히 딴소리를 하면은 어느 말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면 정황은 다 다른데 거기에 있는 공통부문 같기 때문에 그것만 믿어야 된다? 분리해서 그것만 추신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그런 대통령에 대한 일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증언을 일부 믿을만 하고 나머지는 믿기 어렵다는 식으로 분리해서 봅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진정한 신빙성이 없다는 것. 나아가 첫 번째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이 자기가 썼다는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메모를. 그런데 처음에 한 번도 그거를 자기 비서 4명이 있는데 비서진한테 얘기를 해서 쓰도록 했다는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마치 그것이 자기가 쓴 것처럼 그걸로 해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이 결국 윤 대통령을 타도하고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그 문서 작성 경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본인이 나가서 증언을 할 때에도
내가 그런 전화를 직접 받았고 그리고 체포 명단을 받았다고 체포 명단이라고 했어요. 체포 지원 명단도 아니고 처음에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았다고 예, 했어요. 예. 그렇게 그러고 이후에 그 명단도 그 내면서 그거를 누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작성한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 경위가 지 말하고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그 메모 본인 자체의 말, 신빙성에 그렇죠. 본인 말. 우리 경상도 말로 지 말이라고 하죠. 예, 예. 예. 자기 말, 예. 자기 말하고 한마디도 안 맞는데 그 메모 자체의 진정성과 신빙성을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군대 장악 얘기를 해볼까요?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회 장악 시도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군을 왜 보냈느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국회 장악 의도가 없었다? 그렇죠. 그 예.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예. 가장 핵심적인 증인은 김현태 특전사 특임 단장 아니겠습니까? 아마 많은 국민들 그대로 기억할 겁니다. 그 국회 봉쇄하기 위해서 출동했는 거 맞습니까? 했으니까 봉쇄하기 위해서 간 거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봉쇄란 게 무슨 뜻인지요? 했더니만 뭐라고 했죠? 거기서 봉쇄를 하고 거기에서 체포하려고 했던 것은 봉쇄를 하려고 했던 것은 국회를 침탈하고 국회의 어떤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하는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막기 위해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완전히 180도 다른 거죠. 네. 무슨 말이냐? 그럼 케이블 타이는 뭐냐? 케이블 타이 민주당에서 네. 국회의원들 케이블 타이 다 사람 잡아 넣으려고 국회의원 잡으려고 케이블 타이까지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요? 아니에요. 그게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사람 잡으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가면은 국회에 드나드는 출입문이 7군데가 있는데 갔더니만 외부에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그걸 어떻게 봉쇄할 수는 없고 내부로 들어가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안에 있는 손잡이를 케이블 타이로 묶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케이블 타이 떨어졌던 거 주워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쥐고 흔들었던 게 있는데 케이블 타이가 무슨 뭐 작게 해서 이렇게 손을 묶는 게 아니고 검게 해서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손목을 묶기엔 너무 헐겁다. 헐겁고 크죠. 그래서 예. 그 케이블 타이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보면은 저희도 지금 저희 법인이 교대역 8번 출구에 가면 로이어스 타워라고 15층 되는 빌딩이 있습니다. 그 교대에서 제일 큰 건물. 제일 큰 건물이다. 8번 출구 나오자마자 거기에도 보면 후문 쪽은 밤에 10시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그 케이블 타이로 안에 이렇게 문을 잠궈 놓습니다. 밖에서 보면 문이 잠긴지 몰라요. 근데 안에서 보면은 이렇게 큰 타이로 해서 안을 묶어서 문을 못 열도록 합니다. 딱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간 것은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특임 단장이 그 안으로 들어가다가 16명만 달랑 들어가고 한 명은 지키고 있고 15명만 들어갔는데 거기 민주당 안규백 의원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충성! 잡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갔고 결국 얼른 가서 내부에서 그 문을 잠궈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제가 만약 번째 강간이라면 그런 진술이 나올 경우 이렇게 반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창문은 왜 깼습니까? 네. 그게 바로 결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앞에서 거기 다 그 특임 단장이 다 그때 증언을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시민들하고 민주당 당직자들인가 해서 앞에서 막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전부가 아닌 그 중에서 그 일부 사람들을 거기 정문 바로 옆에 있는데 문을 깨고 들어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문을 확보하려고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결국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 민주당이 보는 시각에서는 그게 바로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 기능을 장악하려고 했고 국회의 어떤 그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다라고 보는 반면에 지금 특임단장은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홍장원 차장의 얘기라든가 그런 홍장원 차장의 어떤 얘기가 신빙성이 없다고 보면은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말이 맞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707 특임 단장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본인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하고 난 다음에 그 증언하고 할 때 그 전에 국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해서 국회에 갔는데 갔더니만 미리 국회의원들하고 만나가지고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세는 결정됐다. 아, 니들이, 회유를 당했다. 그렇죠. 그게 곽정근이하고 둘이서 있는데 해서 했다. 내가 너네한테 변호사도 선임해 줄 테니까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증언해라. 라고 하면서 미리 이제 그 리허설까지도 다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회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양심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이 뭐라고 해요? 그게 거꾸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회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707 특임단장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여기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한테 얘기했던 것은 내가 검찰에 가서 다 얘기했다. 검찰 조서에 다 쓰여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게 국민의힘이 그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회유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박범계라든가 이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때 그런 내용을 폭로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왜 메신저를 고소합니까? 고소하려고 하면 707 특임단장을 고소를 해야지. 근데 고소합니까? 고소 못해요. 쥐들이 그 707 특임단장이 거짓말을 한다고 하면은 네. 쥐들이 이미 검찰 조사 같은 것들은 헌법재판소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박범계도 그 소추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 수단에 있으면 그 많은 그 증언들, 그 검찰 진술 중에 707 특임단장 이 얘기했던 그거 해서 그거 공개하면 돼요. 그런 말 했던 적이 없다고 공개하면 되는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죄송합니다만 네. 단전 단수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계속 넘어가야 되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열받아서 네, 하시죠. 그리고 이제 국회 장악 의도가 있었다라는 민주당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제 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707이 지하 1층에 들어가서 그동안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 먼저 얘기한 게 우리가 정말 국회 장악하려고 했으면 단전 단수부터 하지 않았겠느냐를 했는데 단전 단수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라는 영상을 공개를 했지요. 물 좀 먹고 갈게요. 공수한우 일단. 그렇습니다. 결국은 단전 단수 얘기와 관련해서 저도 어제 YTN 방송에서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그 민주당이 얘기했던 그 모든 내용을 쫙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새로운 게 아니고 이미 새로운 게 이미 아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한 조사가 이미 다 있었던 네. 것이고 결국 최근에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단전 단수가 있었는지 여부도 일단은 불투명하고요. 두 번째, 이거 했는 게 707 특임단장 김현태 특임단장이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뭐냐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도 이게 지하 1층에 이게 전원이 5분 동안 차단됐다는 거잖아요. 지하 1층에서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합니까? 본회의장은 몇 층에 있죠? 본회의장은 2층이에요. 2층이 로텐더홀 가운데로 올라가서 2층에 올라가서 2층에 로텐더홀 크게 앞에 보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쫙 스태츄 그러니까 동상이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본회의장이 쫙 열려지는데 본회의 개최해가지고 그 단전 단수하고 뭘 못하게 하려고 하면은 본회의장에서 회의 진행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단전 단수된 것은 5분 동안 됐다는 것은 지하 1층입니다. 네. 결국 그 취지는 뭐냐 하면은 707 특임단장은 뭐라고 해요? 제가 뭐 그분의 증언을 머릿속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만 전후 사정을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문을 깨고 들어갔느냐? 결국 앞으로 가서 그 국회를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입하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니까 창문을 깨고 들어갔고 안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그런 걸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외부 세력이 들어왔어서 단전 단수나 보통은 이제 지하에 그런 기계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그런 부분을 장악하거나 하면은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어떤 정상적인 어떤 국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외부 세력이 들어왔을 때 단전 단수나 뭐 어떤
그 외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한 차원에서 지하 1층을 단전 단수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도 사실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형사적인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못할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는 것은 저의 뇌피셜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꾸로 특임단장 입장에서 그때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케이블 타이로 내부에서 묶어서 외부로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외부 세력이 지하에 가서 어떤 그 단전 단수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 어떤 그 본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막기 위한 취지에서 지하 1층에 잠시 단전을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충분히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단전 시도인지 여부도 이제 아직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하기는 한 게 왜냐하면 위치도 지하 1층이었고요. 그렇죠, 예. 시기도 국회 해제 의결 이후였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해제 의결 이후였기 때문에 이것이 국회 장악 시도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으나 그렇죠. 말씀대로 않으나 그러나 그 특임단장 이야기대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다라는 말도 약간 모호하게 들리는 건 무슨 질서 외부 세력이 들어오려는 움직임도 딱히 없었던 그렇지 않죠. 것 왜냐하면은 그 헬기 타고 내렸을 때 사람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본인들도 출동했을 때 왜 출동했는지 잘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려가지고 그날 목요일 날 밤 11시입니다. 12시 정도 됐을 거예요. 12시죠. 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목요일 날 밤 12시에 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국회에 그렇게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네. 근데 이제 가서 봤더니만 사람들이 정문에 바글바글 하니까 이거 결국 그 특임단장 입장에서는 이거 국회 침탈 시도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것이라고는 충분히 이건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두고 고민에 빠진 모습 지금 감지가 되는데 표면적으로는 조속한 임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또 변론 재개가 돼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약간 민주당 입장에서는, 변론 재개까지는 생각 못한 것 같아요. 변론 재개가 되면 또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이른바 변론 갱신 절차, 재판부가 변경이 되면은 한 명이라도 변경이 되면은 변론 갱신 절차를 해야 되고 사실 일반적인 어떤 민사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재판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1월, 2월 달에 이제 법원 검찰이 그 인사이동 보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3월, 4월 달 재판 기일 다시 잡히면은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에 변론 갱신합니다. 라고 했을 때 종전 절차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까? 하면은 보통 그렇게 넘어갑니다. 하지만 최근에 있어서는 변론 갱신 절차를 실질화해서 특히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재판부가 변경됐을 때에 기존에 재판했던 것들을 다 변론에 상정하고 이거 맞습니까? 확인하는 절차를 꼼꼼하게 거칩니다. 그런 어떤 그 형사소송 절차를 탄핵 절차에서 준용하는 절차를 봤을 때는 기존에 1차부터 10차까지 이루어진 변론에 대해서 새로 선임된 재판관이 올 경우에는 1차부터 10차까지 했던 것들을 꼼꼼히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그게 변론 갱신하는 절차거든요. 결국 그 변론 종결했을 때는 판사가 바뀌면은 변론 재개해가지고 변론 갱신을 하는 것이고 변론이 진행될 때도 보면은 그동안 새로운 재판관이 왔을 때는 그동안 있었던 걸 다시 다 일일이 내가지고 이거 맞느냐 확인하고 이거 맞느냐 확인하려고 하면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민주당 패널과 항상 이제 대담을 합니다만 민주당 패널들 같은 경우에도 현 상황 속에서 신속한 탄핵 절차로 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견도 나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렇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편이 낫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새로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다음번에 또 헌재 관련된 형사 관련된 이슈가 많을 걸로 봐서 최진영 변호사님 다음번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